감독, 배우분 두 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날 탈이라는 영화를 감독과 두 분의 배우분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감독분부터 좀 잠깐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벗어난 딸 연출하는 서보영입니다. 오늘 3.1절 특별한 날에 아주 잘 어울리는 벗어난 딸이라는 영화를 여기서 소라트 시네마에서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벗어날 탈에서 지우 역을 맡은 배우 위지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벗어날 탈에서 영목 역할을 맡은 배우 이모준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3.1절이랑 이 영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찍었거든요. 301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냥 벗어난다는 어떤 제목이고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어떤 속박이라든가 어떤 지배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야기, 인물의 이야기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웅대한 이야기, 웅대한 역사와도 또 연결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분의 배우분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의 질문 또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화에 이제 출연하게 된 두 배우분께 궁금하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소개되어 있는 방식으로 보자면 불교 영화로 많이 소개되어 있고 실제로 불교 영화제에서도 소개가 됐었고 감독님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불교에 대한 서문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했고 또 보도자료에서도 저도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봤던 느낌은 그리고 다시 이 영화가 이제 공개되고 개봉하면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감독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종의 탐정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졌어요. 말하자면 이제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부분이고 사실 모든 영화가 어떤 미스터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들 이야기의 비밀 혹은 사진의 비밀 혹은 인물의 비밀에 접근해 들어가고 그 접근에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영화 속에 비춰지고 있는 어떤 흔적들을 탐사해 나가는 거죠. 일종의 흔적 탐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오늘의 GV 자체도 그런 미스터리에 조금씩 접근해 들어가는 하지만 실제로 이 미스터리가 풀릴지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의문입니다. 종종 보다 보면 영화를 만든 사람조차도 사실은 이 영화의 본질적인 미스터리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신 두 분의 배우분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먼저 영목이라는 인물로 이제 참여하신 이모준 배우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배우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고다르가 했던 말이긴 한데요. 영화에 참여한 배우는 결과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공개된 이후에야 그 캐릭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고다르 같은 감독의 경우는 영화를 만들 때 대본을 미리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설명이나 해설을 배우에게 하는 경우도 거의 드물었다고 하고요. 사실 서배영 감독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둘로 나뉘어진 이런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도
영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도 과연 이 영목이란 인물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나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참여했을지가 참 궁금한데, 결과적으로는 영화가 완성돼서 극장에서 공개돼서 보여질 때 아마도 이 캐릭터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되어져 있는 바에 따르면 영목이라는 인물은 죽음을 목도하면서 죽음 직전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화를 다 보신 분이 느끼셨겠지만 이 인물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해변의 사나이라는 인물과도 겹쳐져서 사실 존재성 자체가 또 굉장히 의문시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두께가 있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어떤 사진 한 장에서 촉발된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영화에 참여하실 때 이 인물에 대한 생각과 결과적으로 영화가 완성되고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이 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이 두 가지 어느 정도의 갭이나 어느 정도의 차이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화를 보시면서는 아, 이 인물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일단 이 작품을 처음 받았을 때 사실 늘 여러 GV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알 도리가 없는 영화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영화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 감정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영화를 수십 번 넘게 봤었지만 아직도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제가 연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의미들이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작품을 참여할 때 감독님한테 좀 약간 좀 무리수를 던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가벼운 술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되게 좀 걱정이 많으셨죠.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애초에 감독님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 시나리오 자체를 제가 알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요청을 드렸던 게 씬바이씬으로 모든 컷과 모든 장면들에 대한 의미와 의도를 다 물어봤었어요. 감독님은 이 지문을 어떤 의미로 썼느냐, 이 지문은 무슨 의도가 있느냐, 여기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게 복선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되는 장면들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를 좀 감독님 말씀으로 듣고 싶었었어요. 제가 느끼는 건 분명히 있었지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의도하셔서 이렇게 이 장면을 쓰셨다면 저는 영목을 연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가도 되겠느냐, 막 이렇게 막 던져봤어요. 정말로 그냥 제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영목의 행위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런데 감독님은 대부분 다 너무 좋다, 너무 수용을 많이 해주셨고요. 다만 또 한 가지 이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화두랑은 좀 다른 방향인데 뭐 그런 식으로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정말 오랜 시간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러면서 그 시나리오 자체를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완전 뜯어서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막상 촬영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영목이라는 인물도 수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인물이었고 어떤 깨달음을 찾으려고 이제 뭔가를
지우고 어떤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그런 어떤 시작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감독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미 그거는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야겠다. 촬영 현장에는 아무것도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배우로서 뭔가 이 장면에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 그런 모든 잡념들이나 모든 어떤 강박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아무 생각 없이 촬영에 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화를 이제 수십 번 보고 있지만 볼 때마다 아직도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모른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하지만 또 시나리오에서 처음 봤을 때보다 또 다른 또 제가 어떤 짐작했던 내용들보다도 더 또 새로운 것들이 너무 발견됐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조차도 뭔가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좋은 느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새로운 느낌이 들었던 부분을 조금 한두 개라도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영목과는 어쩌면 좀 다른 영목 캐릭터에 한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지막 장면에 자전거를 타고 끌고 가는 남자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좀 깨달았어요. 그때 지우가 어쨌든 아파트 위로 뛰어 올라가면서 그 지나치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남자를 지나치는데 거기에 분명 첫 장면에서 영목이 수행을 하러 나오면서 계단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행을 하러 나오면서 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분명히 들입자죠. 이렇게 드립자 형태의 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없구나.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걸 또 생각해보게 됐었고 그런데 어쨌든 또 그 지우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그 아파트 위로 뛰어 올라갈 때 분명히 영목이 내려올 때는 라이프 301동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라이프 301동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서야 저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전혀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어쩌면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던 건데 의미를 찾게 된 거죠. 저조차도. 네,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우 역할을 하신 위지원 배우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같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질문이 역할의 정체성인가요? 정체성? 사실 지우 역은 또 마찬가지로 보도 자료상에서 보면 번아웃에 빠진 사진 작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목보다는 훨씬 더 실체성이 좀 느껴지는 인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인물조차도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 저는 연기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 전시 작품 독촉하는 순간에 전화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영화가 전반부랑 후반부가 좀 톤이 좀 약간 다르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어떤 연기를 해나갈 때 감독과 어떤 사전적인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영목 역할을 하셨던 이모준 배우도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아무런 준비를 안 하겠다고 하셨지만 위지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영화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사전에 검토를 하거나 준비를 좀 하셨는지 사실은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 점이 또 굉장히 후반부의 부분을 좀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또 느껴졌었거든요. 감독관은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셨었는지. 일단은 사전에는 저는 이제 호준 배우님과는 다르게 저는 이제 두 분의 경험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전 반대로 많이 분석도 많이 하고 혼자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도
이제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기한 게 맞냐라고 확인하는 것도 있었고, 촬영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촬영하는 도중에는 이제 영목 역할을 맡으신 호준변님이랑 만나는 씬이 진짜 없었어가지고 거의 감독님과 제가 1대1로 대화하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또 철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좀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는 욕구가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점을 이제 이 영화를 촬영하면은 좀 뭔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임했었고요. 그 깨달음은 사실 뭔가 영화를 계속 볼 때마다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우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원래의 저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되고, 최근에는 감독님의 단편을 쭈루룩 봤는데 거기서 이어서 벗어날 탈이란 작품까지 이어져서 보니까 뭔가 영화에서 감독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영화가 보통 남자 여자 한 명씩 등장하는데 사실 제 눈에는 그냥 감독님 한 분으로 보였어요. 그 남녀 주인공이. 그래서 감독님의 이런 면은 뭔가 남자 역할이 보여주고, 또 약간 여성성이라고 볼 수 있는 미술적인 면은 뭔가 여자 역할로 많이 보여주고 싶구나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최근에는 그랬어서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날 탈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가지고 다음에는 어떤 걸 느끼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분 배우의 작업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 좀 드렸던 게, 어쨌든 서도영 감독에게 영화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두 분 얘기 들으시면서 사실 저도 서도영 감독 작업 자체의 스타일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실제로 이 영화의 출발점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두 번째 파트라고 한다면 두 번째 파트의 해변의 사나이라는 사진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인터뷰에서 보니까 수행과 불교와 선문답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인터뷰에서 자주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해변의 사나이라고 하는 이 사진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자체는 물론 영화에도 언급되긴 하지만 패트릭 모디안이 소설에서 나온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 안에는 이 사진이 있다고 생각돼요. 이 사진에는 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실종도 있고요, 사라짐도 있고, 흔적도 있고, 사실 이 영화 관련해서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라진 자에 대한 기억도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혹은 이 사진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파트릭 모디안이 소설에서부터 이 모티브를 가져올 때 가장 먼저 이 영화에 접목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걸 다시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기억을 해야 돼서, 일단 제가 작업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미술 전공했고,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어떤 프로세스 아트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처음에는 그 불교 불이법,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거 그냥 분별이 사라진 어떤 자리에 대한 건데, 이걸 두 개의 구조로 가져가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캐스팅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준 배우를 만났고, 그리고 위준 배우가 칸 영화제에 갔다가 니스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해서 그 사진을 봤는데, 지금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사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패트릭 모디아노의 잃어버린 그 상징들의 거리가 자동적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영화는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덧붙여지고 거기서 연상돼서 어떤 레퍼런스들이 더 첨가되는 방식으로 일단 만들어진 거여서, 제가 그때 왜 그 사진을 보면서 패트릭 모디아노를 떠올렸을까
영화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영화에는 사진 매체와 영화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불교 영화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다른 한쪽은 어떻게 뭐 예술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이렇게 정지한 것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부분을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지우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해변의 사나이도 사실은 그 영화 속 그 소설 속에서 바캉스 기간에 항상 누군가의 사진 뒤에 그냥 우연히 걸리게 되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사진에 찍히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언제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 속에는 그 해변의 사나이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해변의 사나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영화에도 나온 구절인데 그 모래는 우리의 발자국을 단지 몇 초 정도밖에 간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한성을 가진 모든 존재가 해변의 사나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결국은 어떤 소멸, 종결, 디엔드에 대한 이야기, 이런 화두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그 사진을 보면서 해변의 사나이를 떠올렸고, 해변의 사나이도 어떤 이미지 속에 갇혀 있는 이미지 속에서 어떤 영원한 현저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처럼 느껴지잖아요. 결국은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상이 돼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작업에 대해서 좀 언급을 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영화 쪽이 아니라 베이스 자체가 전시라든가 혹은 다른 미술 작업부터 시작해서 영화 쪽으로 전환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건 되게 운명적이잖아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도 지칭하는 바에 따르자면 출발하면 이제 끝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진은 혹은 뭐 그림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시작도 종결도 사실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영화 작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끝을 내야 된다라는 이 강박성 안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어떤 점에서 보자면 본질적으로 그 영화 작업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질문들도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진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하면 슬로우 모션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슬로우 스탑 모션, 아주 느린데 실제로는 스톱돼 있는 거죠. 마치 왕가의 스태프린팅처럼. 그래서 영화의 그 이미지의 흐름의 연속적인 것 안에서 분절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전체적인 영화라는 움직임의 흐름도 있고 디엔드도 중간에 한 번 또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이 영화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지된 사진부터 출발해서 영화라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질문들, 이 부분이 오히려 좀 후반부를 보면서는 전반부를 볼 때는 진짜 불교 책을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는 굉장히 이 영화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보게 만들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많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슬로우 모션 안에 삶을 위치시키는 게 이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전반부는 움직임에서 정지를 하고 후반부는 움직임에서부터 정지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으로 향하고 그래서
배우의 어떤 역할도 훨씬 더 움직임이 강하고 후반부는 전반부의 경우는 이제 절을 하거나 뭐 이럴 때에도 움직임의 동작이 굉장히 느린 상태로 가거나 누워서 잠을 자는 것처럼 누워 있거나 굉장히 정적인 영화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의 향방 안에서 전체가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걸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때는 굉장히 사실은 쉽진 않은데 착상 단계랑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정리해서 붙여나가고 완성하는 단계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죠? 처음에 구상 단계랑 실제로 영화 작업을 해서 완성해서 편집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영화의 완성 버전 전 버전을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최종 버전 한 70 몇 분이고 그 전에 봤던 버전이 60 몇 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 가운데 편집도 약간 차이가 좀 있었고 사실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중간에 중후반부 정도죠. 불 타는 것 같은 음화된 이미지가 있는데 불타는 이미지가 아니죠. 그 해변의 사진의 이미지인데 약간 유령 같은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버전상에서는 음화였어요. 그때 여긴 또 컬러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도의 변화들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지 그 점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영화 만들기 작업 자체를 프로세스 아트처럼 접근을 하고 끝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뭐 이렇게 계속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완성된 뒤에도 저는 이게 개개인의 관객들 안에서 계속 변화하는 존재처럼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프로덕션 전 과정에서 저는 계속 많이 변화시키고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 최초의 아이디어가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뭐 엔딩 장면에서 커브 들고 끝낸다는 것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있었던 아이디어고 마지막까지 유지된 아이디어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 과정은 저한테는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움직임에 대한 중간에 중간이 정지와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은 어떤 뭐 소멸과 정멸 그리고 뭐 죽음, 움직임, 생 뭐 이런 화두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적으로도 정지와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여기가 동기화된 카메라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반부는 픽스 카메라가 되게 많고 후반부 지우의 이야기가 시작될 즈음에서 카메라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니스 그 자석, 마그네틱 자석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카메라가 뭐 비자발적인, 비인칭적인 어떤 움직임, 그냥 인물에게 다가가는 그런 움직임의 워킹을 처음으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저는 환이라고 부르는 그 귀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지와 움직임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내용과 형식적으로 되게 많이 동기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변의 사나이가 뒤돌아보는 장면은 원래는 예전에 봤던 거는 흑백이었나요? 저는 그건 음화된 이미지라고
음화된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마지막에 한 번 더 라스트로 이렇게 보게 뒤돌아보는 장면에 완전히 음화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정반대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현상되기 전, 인화되기 전에 그 원래 필름 상태가 보통 음화된 이미지죠.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좀 그 처음에 그 시작 단계부터 편집 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좀 더 덧붙여 드리자면, 그 처음에는 이제 단편으로 기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작품을 이제 프로덕션 과정이 들어가기 전에, 프로덕션 과정에서 감독님이 정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좀 재미있었던 거는 원래 지금 나레이션은 없었어요. 나레이션은 없었고 시나리오상에도 없었고 편집이 촬영이 끝날 때까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감독님이 조금만 더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우리 영화가. 그리고 그 전에 좀 말씀드리기는 감독님 스타일이 시나리오 초고 때부터 그 매번 버전이 바뀔 때마다 다 공유를 해주셨고, 그리고 계속 의견을 물어봐 주셨고, 그리고 모든 편집 과정에서의 그 가편집본들의 버전들을 다 공유를 해주셨어요. 한번 바뀔 때마다 또 보내주시고, 또 보고, 또 어땠냐, 뭐가 좀 뭐 어떤 느낌이냐, 뭐 그런 식으로 저희 배우들한테 계속 물어봐 주셨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신 거고, 심지어 현장에서도 그날 촬영분이 끝나면 그 이제 물론 원하는 배우에 한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하고 술자리 갖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촬영 끝나면 항상 감독님 집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날 찍었던 그 분량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죠. 맥주 한잔 하면서. 그래서 또 얘기 나누고 그런 과정이 또 재밌었고요. 근데 그런 모든 어떤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작업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작품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오픈 마인드로 배우들에게 소통을 원하시는 감독들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나레이션 부분도 제가 그냥 감히 그냥 제가 감독님이 되게 좀 이 영화가 어쨌든 대중들에게도 조금만 너무 어렵지 않게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가 그러면 좀 쉬운 방법으로 나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바로 다음 날 이 지금의 모든 나레이션의 내용들을 써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미 감독님이 어쩌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또 신기한 저 개인적으로는 체험이었습니다. 네. 사실 내레이션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에서 보자면 내레이션이 이 영화의 이야기를 더 증폭시키는 수단이 돼서 그 점이 더 흥미롭기도 하고,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뭔가 비밀스러움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더 다양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도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리면 질문을 주신 분 중에서 석병 감독이 나중에 한 분을 뽑아주시면 영화의 이론이라는 지크프리드 크라카우라는 것은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권밖에는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질문 주신 분 중에서 나중에 감독이 직접 뽑아서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혹시 저기 손 드신 분 직접 그냥 얘기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영화를 연출하고 있는 안예람이라는 감독 지망생이고요.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뭔가 그 영화랑 실험 영화를 동시에 연출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벗어날 파리라는 영화를 알게 돼서 갑자기 개인적으로 감독님께서 작품들을 만드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 아트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했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얻는 어떻게 보면 영화 속의 지구랑 비슷하죠. 아이디어와 영감을 끊임없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원 배우를 처음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했었는데 그때 입고 나온 옷이 지금 영화 속의 그 복장 위에 빨간 셔츠랑 밑에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강렬한 인상이 남아가지고 이 환상이라는 의미의 환이라는 캐릭터를 그때 떠올리게 됐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영화 속에 검은 옷이라고 하는 성룡 배우를 이제 호준 배우한테 소개를 받았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전신 화상을 입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신 화상이 있고 영화 속에도 그게 나오죠. 그게 CG가 아니라 실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서도 이제 검은 옷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재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끊임없이 풍경을 바라봤다, 무언가를 오래 바라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차이밍 양이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관객이 영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왜 당신은 하늘을 보지 않고 영화를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문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바라보는 것, 영화를 보는 게 뭐지? 아니면 무언가를 오래 바라본다는 행위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 식의 만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손성경 작가, 그 영화 속에 애니메이션을 했던 그 작가는 실제 그분 애니메이션에 지금 영화에 나왔었고, 그분이 원래 동양화를 전공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 동양화의 그 먹이 가지고 있는 그 매체의 무거움, 너무 농담도 있고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내가 가벼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대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 변화를 들으면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작업 변화에 대한 응답 같은 영화가 되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세스 과정 자체에서 덧붙여지면서 생각이 파생되고, 말하자면 이 영화의 마지막에 그 조각난 것들이 하나로 마지막에 종합되듯이, 아니면 파편화된 사진이 영화의 마지막에 종합되듯이, 마치 그러한 방식으로 저는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포스트 프로덕션도 사실은 마찬가지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예를 들면 동양 철학하신 선생님과 이렇게 교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생각이 정리되고, 그래서 제가 해설서까지 썼어요. 그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약간 서병 감독은 좀 스폰지 같은 느낌이 있네요.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흡수력을 갖고 그걸 자기 작품 안에서 연결시켜 나간다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애고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후자적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감독으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 그 감독님한테 냉장고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 냉장고 자석이 그 냉장고 위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두 인물이 얘기하는 순간 냉장고 자석이 또 여자 캐릭터가 또 얘기되는 순간 전화를 인터폰을 받고 시작해요. 말이 안 되는 위치잖아요. 사실 냉장고 뒤에 인터폰이 있다는 게 그걸 빼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왜 냉장고를 이렇게 뭔가 숨기고 싶으니까 찾아야 되는 공간을 해놓으신 건지 그게 혹시 배우분한테 먼저 보고 싶은데 전화를 냉장고에서 뒤에서 이렇게 꺼내는데 그게 전화하신 것처럼 납득이 되셨었는지. 저는 사실 바로 직전에 벗어날 털 보고서 느낀 건데요. 영화를 봤을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영화가 뭐 어렵다거나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지우가 거기서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 인터폰 전화를 안 쓰는구나, 안 써서 전혀 전화 올 일이 없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울린 거죠. 하도 택배를 안 찾아가니까. 네, 저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두 공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어요. 저희 집이기도 한데 사실 저도 진짜 그거를 냉장고를 전화 올 일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살고 있거든요. 괜히 공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보면 처음에는 그 벌어져 있는 냉장고를 다시 원래 위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우는 다시 벌리면서 전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후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시간 순서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죠. 냉장고라는 게. 그리고 냉장고가 사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고 있기도 하고 그 자석, 마그네틱 자석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지우 쪽에서는 냉장고의 왼쪽에 마그네틱 자석이 붙어 있는데 영목 쪽에서는 반대쪽, 그러니까 전화 받는 쪽에 마그네틱 자석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쪽 공간과 다른 쪽 공간을 연결하는 느낌으로서의 어떤 옵제. 근데 냉장고 말고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사실 그 장면 볼 때 느낀 게 틈에 대한 느낌인데 사실 이 영화 전체가 어떤 하나와 또 다른 하나 사이, 하나와 또 다른 하나냐 둘이냐 이거보다는 오히려 하나와 또 다른 하나 사이의 틈에 계속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과 영화의 사이일 수도 있고 한 여자와 남자의 사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같이 공간하고 있다는 둘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 얘기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있었던 탈 시리즈에서도 아파트고 이 영화도 아파트. 근데 다음에 만들 영화도 아파트가 될까요? 아파트란 공간 자체가 결국은 뭐 감독이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오긴 했겠지만 아파트에서 나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 똑같은 구조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조망하는 샷도 있거든요. 그 전에 만들었던 작품에서도. 그래서 아파트가 하나의 공간의 되게 중심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사실 다른 단편도 보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중심적인 영화죠. 여기에 뭐 야외 공간이 나오긴 하더라도 그래서 공간에 대한 생각인지 아니면 영화를 만들 때의 어떤 프로덕션의 과정 안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이런 공간에서부터
착상이 됐던 건지 두 가지가 다 있을까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에 탈랄탈이라는 이게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탈랄탈은 단편이었고 시리즈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찍겠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어떤 규칙 중에 하나였어요. 4대3 비율을 사용할 것, 그리고 우리 집에서 찍을 것, 뭐 남녀 2명이 등장할 것, 검은고 음악을 사용할 것, 뭐 이런 규칙 안에서 찍기는 했는데 그때 탈랄타를 찍으면서 처음에는 저는 되게 넓은 2.35대 1로 찍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황량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근데 촬영 감독이 그거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2다란 영화, 그 4대3 비율의 영화가 있잖아요. 그걸 레퍼런스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기는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서 찍기로 하고 프레임을 이렇게 대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4대3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한국의 한국에는 넓은 랜드스케이프가 없기 때문에 2.35대 1이 우리나라 영화에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의 공간은 4대3이란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는 그게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 탈랄탈의 주제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파트는 뭐랄까 되게 혼자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느 순간 예를 들면 단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관리사무실에서 뭐 안내방송이 들리거나 이 영화에서처럼 화재 경보가 울릴 때 그때서야 여기는 나만 사는 공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갑자기 불현듯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홀로 있으면서도 뭔가가 모르는 존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영화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아파트란 공간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뭐였죠? 그거였나요? 사실 그 ኬ슬로스키 감독이 쉽게 시리즈를 만들 때 아파트가 주된 공간이면서 실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보자면 단편과 이 영화를 보면서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귀신 같기도 하고요. 공간 안에서 이렇게 다른 어떤 사람의 존재와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저쪽 뒤쪽에 계신 분. 앞에 가서 말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강준우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촬영을 전공하고 있는데 연출 공부도 하면서 영화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미지적으로 난해하고 이미지의 연속성으로 만들어낸 의미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없을 무라는 한자가 나오고 아래는 나무가 있고 가운데 아래 불이 있고 가운데 나무가 있고 위에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집의 형태를 보면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불을 상징하고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나무를 상징하고 그리고 호준 배우님이 하신 사람이 그걸 의미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의 이미지가 나온 다음에 호준 배우님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불의 이미지가 나온 다음에 물을 마셔서 무로 만든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의도보고 싶었어요. 네, 정확하게 그런 게 어떤 이제 이미지적으로 네. 연속성으로 불도를 만드시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예를 들면 나무 바닥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무자 형상을 뭔가 몽타주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장면은 그 일정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긴 안전 다음에 불타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 있는 남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타는 이미지는 사라졌지만 불타는 소리는 남아 있어가지고 마치 영목이 시간이 흐른 뒤에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장면은 특히나 무자의 형상을 몽타주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바닥은 저희 집이 나무바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 이거 나무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불탄다라는 것 같은데, 불탄다라는 건 이제 불의 느낌도 있지만 불이 타버려서 결국 남게 되는 재와 관련된 게 있고요. 그래서 연목이 책을 읽다가 이렇게 손에서 만지게 되는 것도 일종의 재잖아요. 근데 그 재는 사실은 뭔가가 타버린 것의 흔적이죠. 근데 그 타버린 거는 사라져버렸고 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검은 옷에 입은 사나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화재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 혹은 사라진 사람 같기도 한데, 해변의 사나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타고 남은 존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번아웃이라는 이제 표현도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너무 많은 일에 이제 소모했을 때 결국 번아웃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번아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버린다는 이 자체가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결국은 이미지라는 게 뭔가가 타고 남은 흔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타고 남은 흔적 자체가 이미지인 거죠. 사진이라는 것도 빛이 타고 남은 흔적으로서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렸던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약간 음화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보면서는 막 이렇게 불탄 사람의 흔적 같기도 하고, 실은 그게 또 네거티브 이미지, 그러니까 영화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미지의 어떤 전 단계적인 것이기도 해서 불타버린다라는, 그리고 나무와 그다음 불과 사람이 연결됐을 때 무가 된다라는 게 결국 타버리고 나면 사라지는 무라는 존재성을 또 방금 얘기한 장면에서도 언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불타버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불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이 타버렸다는 게 굉장히 크게 저는 와닿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또 어쨌든 물잔을 비추는 것으로 끝나버려서 보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떠올리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질문을 드리자면 타버렸다라는 이거 자체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많이 오셨는지, 이게 번아웃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흔적, 뭔가가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나서 남은 재가 돼버린 것이 결국은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에서 착상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초의 착상이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무였을 것 같아요. 무를 파자하면서 불의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 영화에는 어쨌든 상반된 것들의 공존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물과 관련해서 제가 불을 떠올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쨌든 확산시키고 그리고 소멸되게 만들고, 불화가 뭔가 주역이나 그런 데서 변화를 상징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버린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미지의 존재론 혹은 영화의 존재론까지도 저는 충분히 연결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곤충이 2마리 나오죠, 이 영화에. 죽어가고 있는 날개개미가 나오고, 근데 그거는 죽어가고 있는 뭐 무빙 이미지의 느낌이라면 근데 그 겨울 장면인데 약간 여름에서 온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또 그런 그게 있는데, 여름에 또 매미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매미의 그 허물,
근데 그 매미의 허물은 딱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미의 허물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사진적인 이미지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죽어가고 있는 날개개미가 뭔가 무빙 이미지라면 영화의 매체에 비유될 수 있다면 껍질만 남은 매미는 상당히 사진 이미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그 감독님께서 쓰신 해설서에 이제 제가 사실은 해설서를 애초부터 받았었는데 좀 여기 연기하는 부분에서도 방해가 될 것 같고 뭔가 좀 갇히는 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지우는 불의 속성을 가지고 그 불태우는 자의 어떤 형상이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우가 편지나 뭐 사진 택배를 태우는 장면이라든지 담배를 태운다는 장면, 뭐 그런 게 어떤 지우가 불의 속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연목은 또 반면에 물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오열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마스터베이션을 하면서 정액을 사출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어떤 물의 이미지로 좀 어떤 그 둘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순간들을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해설서에서 봤었습니다. 네. 해설서도 쓰셨나요? 영화 해설서. 아니 근데 언급하신 것처럼 지우가 이렇게 사진을 태우면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냐면 사진으로 기억하지 말고 이게 타버리면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사진을 태우는 행위가 존재를 잊기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소멸됨으로 해서 사실은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타버렸다라는 자체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타버림으로 해서 결국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이 영화의 굉장히 또 큰 미스터리면서 또 이 영화를 흥미롭게 좀 만드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손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영화를 처음 보고 너무 좋아서 GV에 꼭 와야겠다 싶어서 오늘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영화를 보게 된 계기가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 연기하신 송영훈 배우님이 이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보러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당연히 영화를 보면서 그 역할은 어떤 인물인가를 거기에도 좀 그 주연은 아니지만 그걸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보았었는데, 보면 볼수록 그 인물 역시 어떤 양면적인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전체의 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이면서도 어떤 육체성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고, 또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직접 보면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연기를 하실 때 저것은 어떤 캐릭터인가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럼 먼저 일단은 저는 지우가 영감을 찾는 과정을 영화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똑같이 그냥 모든 것에서 영감이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사실 검은 옷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은 너무 호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정체부터 너무 수상하고 해서 대체 그 뭔가 꿈속에 나왔던 그 남자의 형상, 그것도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뭔가 알 듯 말 듯한 그런 미스테리한 인물이라서 계속 뭔가 지우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눈으로 따라가고 또 행동으로도 따라가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그런 플릭북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는데, 일단은 뭔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없을무라는 한자 자체도 사실 그 인간이 타는 형상이기도 하지만 춤을 추고 있는 무희의 형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우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엔딩을 이제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뭐 없을 무라고 할지언정 사실 무희로 훨씬 더 뭔가 의미를 더 부여를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쨌거나 시간은 유한적이고 어떻게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플립북으로라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개인적인 만족을 찾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영화의 제목 벗어날타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파자에서 하나하나씩의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왼쪽에는 육체를 뜻하는 육달월이 있고 오른쪽에는 깃불 태가 있는데 그게 웃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고도의 정신적인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글자인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육체를 벗어난 자의 기쁨이란 뜻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자 자체가 육체와 정신의 관계처럼 보여서 각각의 그 영목과 지우는 마치 그 한자의 각각의 그 글자와 이렇게 대응되는 느낌을 되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뭔가 행동하는 자라면 다른 한쪽은 사유하는 자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 속에 영목 이야기 속에서는 환이라는 제가 환이라고 부르는 환상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이 환은 말하자면 어떤 관념 덩어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뭐 영목이 쫓는 붉은 꽃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목의 그림자처럼 따라하기도 하니까 영목의 어떤 또 다른 자아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마구니 수행을 방해하는 마구니이기도 하고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또 불교의 부처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관념 덩어리의 집합으로 환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쪽 그 지우 이야기 쪽에서 등장하는 거기 대응하는 사람이 이제 검은 옷이잖아요. 근데 검은 옷도 처음에는 환으로 똑같이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1:1 대응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로 떠오른 게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무슨 공룡 나오는 영화 있었죠. 그 무슨 하여튼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누군가의 꿈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좀비처럼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그 좀비들이 철학적 좀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좀비는 말하자면 정신이 없는 순수한 육체 같은 거잖아요. 정신이 죽어버린 그냥 살아있는 육체의 느낌이라면 그 기요시 영화 속의 꿈속의 그 좀비 같은 형상들은 순수한 뭔가 관념 덩어리, 정신적 좀비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영목의 이야기 속에서는 순수한 어떤 관념 덩어리가 등장한다면 이쪽에서는 어떤 순수한 유책성, 환상은 아니지만 검은 옷은 환상은 아니죠. 실제하긴 하지만 무언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변의 사나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진짜 살아있는 어떤 순수한 육체 게다가 그것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육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매치시킨 게 있었죠. 네네. 예. 마련된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참 선물 드려야 되는데 아쉽지만 한 분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뽑을까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분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실험 영화 하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가장 이 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네네. 이 책의 제목이 물리적 현실의 구원이라는 책인데요. 어쨌든 오늘 주제랑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영화 자체가 저는 처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슬로우 스탑 모션에서 삶을 재생하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질문드리지 못했지만 이 영화의 어떤 시간과 흐름과 이 안에서 잠깐씩 등장하는 이 슬로우 스탑 모션 이 자체가 그 안에 이제 생을 움직이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각도에서 여러 다양한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는 영화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명확하게 또 감독이나 배우분들도 얘기를 하셔서 좀 약간 놀랐어요. 되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되게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게 이해를 하거나 뭐 설명을 하는 문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영화를 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배우분의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실제로 정말 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지금 사주를 좋아합니다. 사주에 같이 사실 만나죠. 서강 감독의 그 단편에서는 그 잠자는 남자의 그 옆에 보면은 뭐 불경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책도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걸 볼 때는 또 오히려 종교적인 측면에 대한 다른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이 영화는 어쨌든 불교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다양하게 어쨌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좀 마감해야 되는데 그래도 서강 감독이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듣고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프리즈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어떤 움직이는 이미지가 정지할 때 움직임에 대한 사유가 그때 이제 사유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움직임에 대한 사유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이게 멈출 때가 있죠. 그 멈춤이 저는 사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제 영화를 튼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오늘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